자, 일단 제가 첫 번째 시간, 오늘, 지금이죠? 지금에는 일단 매핑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핑.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왜 이따위 시험을 보는가? 아니, 국가시험 이러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를 IQ 시험 아니냐? IQ 좋은 애들만 되는 거 아니냐? 결정적으로 공부하면 올라가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약점이냐면 공부 방법을 몰라요. 그냥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력고사, 수능 공부하듯이 이 공부를 하면요. 반드시 점수가 안 올라요. 무슨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로. 왜냐하면 시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잖아요. 이 사람한테 뭐를 테스트해야지, 이 사람한테 뭐를 테스트해야지 인데 테스트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가령 A라는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B라는 능력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 안 되잖아. 그렇죠? 네. 난 너한테 반도체를 물어볼 건데 이 사람은 캠핑에 대해서 한참 공부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험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니까 테스트하는 건 뭐고, 그럼 그 테스트 하려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 방법만 효율적으로 가져가도 아마 여러분이 그냥 완전 처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찾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난 한다고 하고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점수가 항상 그 자리야. 아무래도 점수가 안 올라. 타고나는 것 같아. 이런 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를 물어보는 시험에 캠핑 공부하고 와가지고 난 캠핑에 대해서 다 알아. 시간을 엄청 투자했거든. 아니 근데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왜? 우리 PSAT 보는 사람들이 그냥 공채 있죠. 5급, 7급 공채. 그 다음에 여러분 민간 경력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인재 이렇게 있어요.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역시 행정고시 애들이 가장 많이 하고요. 가장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민간 경력자. 지역인재는 취업준비생들이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합니다. 그 민간 경력자가 가장 안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절박하진 않아요. 뭐 현직자들이잖아 거의. 그러니까 아주 절박하진 않아서 뭐 안 되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뭐 이번 주에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조금만 하셔도요.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완강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곳이 민간 경력자들이라 민간 경력자는 조금만 해도 티가 좀 나요. 안 하는 사람보다 티가 좀 나고요. 자, 그래서 이 매핑이란 거.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논리,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이어지는데 상황 판단 이어지는데 요것들이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이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국영수가 아니에요. 국어, 영어, 수학해서 완전 다른 과목들이니까 다르게 접근한다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과목이에요. 이렇게. 제 이 시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런 거 말고도요 로스쿨 들어가는 시험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약학대학 취업할 때 지금 공기업 NCS까지 쟤는 뭔데 저렇게 많이 가르쳐? 다 비슷한 시험이에요. 다 비슷한 시험이고 그게 표현 방식이 약간 다르고 난이도가 다르지 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다 애프티튜드 테스트 아니면 EET 테스트라고 해서 애프티튜드 테스트 적격성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언어 논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해보면 아시겠지만 몰라서 못 푸는 건 없어요. 왜 못 풀게요? 시간이 없어요. 만약 이거를 25문제, 30문제 이렇게 딱 40문제 되더라도 이걸 준 다음에 내가 하루 종일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풀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얘네들의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킬까가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돼요. 첫 번째,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해결하시면 그 다음엔 그냥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바로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거는 나는 늘 내가 푸는 방법대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늘 같은 점수가 나와요. 이 시험의 마성은 그거예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데요. 안 해도 점수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정말 늘 같은 점수야.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보를 대하고 접하는 자세가 늘 일관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점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대하고 접하는 자세를 시험이니까 여러분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니까 시험에 맞는 방법대로 바꿔보자. 그렇게 했더니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죠. 근데 점수가 좀 움직인다. 올라간다. 그럼 그거를 훈련하는 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령 우리 수학에서 순열 같은 걸 했다고 쳐요. 좀 어렵냐? 그럼 소금물 문제. 소금 문제를 푼다고 쳐요. 까먹었잖아요. 소금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러니까 소금 문제 지금부터 한 200문제 풀어봐야지. 계속 풀다 보면 언젠간 소금 문제 이렇게 푸는 줄 알 거야. 그게 지금 여러분의 공부 방법이거든요. 문제 계속 풀면은 언젠간 낼 거야. 근데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소금 문제는 이런 거고 공식은 이겁니다. 그걸 익혔어요. 자, 그리고 당신이 익혔는지 체크해보게 문제는 5개만 풀어볼게요. 풀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익혔기 때문에 공식은 이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는 저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다 풀려. 더 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그냥 그걸 속력이나 좀 유지하게 풀면 되는 거지. 여러분은 문제를 풀다 보면 언젠가 늘겠지라는 건 앞의 형태를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를 안 다음에 그거를 적용하는 형태로 이걸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공식을 알면 되잖아. 근데 이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거. 자, 일단 큰 틀에서 매핑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언어놀이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비문학, 그 다음에 논증, 그 다음에 추리, 논리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크게 보면 그냥 우리 행시 PSAT를 보시면 20개, 20개 이렇게 거의 돼 있고요. 사실 문제 반반 이렇게 돼 있고 민경이나 이런 데 보면 비문학 쪽이 좀 더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논증이 한 3, 4문제, 그 다음에 논리가 한 3, 4문제에서 얘를 다 합쳐서 많으면 10개. 얘는 한 15개 돼가지고 얘가 더 많아서 사실은 비문학,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글을 읽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죠. 아이고. 자, 그러면 이 비문학, 결국 요게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비문학이 뭐죠, 결국?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수능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수능할 때 언어 영역 보면 문학과 비문학이죠. 그죠? 그 어렸을 때 비문학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눈을 피할 것 같지는 않고, 예. 비문학 공부 어떻게 했나 생각해보면요. 딱히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문제만 계속 풀었죠. 문제집에. 그리고 이제 배경지식 이런 거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성적이 늘더냐 이거죠. 그 절이거든요. 그게 일단 가르치시는 국어 선생님들이요. 기본적으로 비문학을 이해를 못하고 가르쳐. 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들이 국문과에서 교직원 자격증 따거나 국어교육과거든요. 국문과는요. 학교 다니면서 비문학을 본 적이 없어요. 문학만 돼요, 늘. 설명문, 논설문은 이거는 치지도 않아요. 국어교육과도 약간 그러니까 문학 위주의 이런 교육이지 비문학은 별로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의 정말 개인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읽을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가르치지?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겠는데 그거를 4살짜리한테 가르치려면 굉장히 지금 곤란하시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배경지식 얘기만 잔뜩 하고 그러니까 재심은 하나, 2개 하는데 60분 다 가고 이런 게 우리 고등학교 국어, 비문학 교육이에요. 근데 나오는 건 반반 나오니까 수능에서는. 자, 비문학을 언어 해가지고 국어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 비문학은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놀이는 무슨 과목이냐? 텍스트로 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과목이에요. 내가 정보를 주는데 그 정보가 텍스트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빨리빨리 이걸 해가지고 이 텍스트의 정보들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리딩 스킬. 정보를 읽는, 리딩하는 스킬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난 늘 내 방법대로 읽을 거야. 그러면 진짜 정말 굉장히 안 올라요. 늘 점수가 그대로. 왜냐면 난 늘 내 방법대로 읽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고, 나이가 있으신 건 상관이 없다. 보수적인 성향이 짙으신 분들이 어려워. 보수라는 게 늘 자기 방법대로 고집하는 게 좀 강한 성향인 거잖아요. 늘 하던 방법이 늘 편하니까 새로운 방법들을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인데, 그 방법이 괜찮으면 좋아요.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좋은데, 내가 올려야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방법 자체를 고쳐야 돼요. 이 방법대로 하면은 늘 점수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보면 이거는 독서를 많이 해서 좀 체계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러신 분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하신 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 그 수준이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하기 위해선 리딩 스킬을 배우게 된다는 거. 리딩 스킬 배우신 다음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그 리딩 스킬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문학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정보를 줬어요. 내가 준 정보의 핵심 메시지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주제 문제예요. 내가 준 정보의 세부적인 정보를 알겠어? 물어보면 일치 문제. 내가 준 정보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뭐가 되게? 추론 문제. 내가 준 정보가 진짜 같아요? 비판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를 이해했나 체크하는 게 비문학인 거예요. 문제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이 정보에 대한 이해를 하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이런 이상한 문제 있거든요. 말장난 문제. 그런 거 있잖아. 다음 중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말장난하는 듯한 문제 있거든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거 이제 문제 출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틀리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틀리게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처럼 한국사 이번에 문제된 거 있잖아요. 그런 시험처럼 틀리게 하기 위한 문제를 만들 때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에서는 내가 준 정보를 이해했나요? 를 체크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해를 하면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보통은. 자, 그래서 리딩 스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논증이라는 건 논거와 주장이거든요. 놀랍도록 간단해요. 그래서 이 논거가 이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논증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주장은 이건데, 다음 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로 알맞은 것을 이라든가, 아니면 자, 내가 이런 다음 글의 주장을 비판한 것을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논거를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논증 문제가 돼요. 근데 리트, 아이고 자꾸 끊어지지. 리트라고 해서 이게 로스쿨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인데요. 리트는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언어 이해 추리 논증. 언어 이해랑 추리 논증인데 두 과목이에요. 논술도 있지만 논술은 사실 채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할 필요는 없는데, 언어 이해가 지금 이거예요. 비문학. 제시문을 줄 테니까 이해해. 추리 논증은 딱 추리와 논증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다가 PSAT 이거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도 아니고 언어 논리 괜찮잖아요? 이게 지금 리트거든요. 언어 이해, 추리 논증.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잘 나오시면 여러분 로스쿨도 들어볼 수 있어요. 가고 싶으냐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리와 논증에서 반이에요. 두 과목인데 추리와 논증에서 이렇게 반이에요. 논증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논증 문제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준 제시문이나 내가 준 정보의 주장을 정확하게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대부분 이게 헷갈려가지고 틀리지, 얘가 얘를 뒷받침하는지 안 하는지는 되게 상식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헷갈려서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장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게 논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리라는 건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추리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추리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추리의 한 장르, 연역 추리거든요. 연역 추리를 체크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이제 뭐로 나오냐면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이면 R이다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대부분 여기서 틀려요. 얘는 사실 공부 안 해도요, 내 방법이 있거든요. 공부 안 해도 빵점은 안 나와요. 얘도 약간 상식적이에요. 근데 얘는 처음 보는 거예요. 모르면 아예 모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려서 여기서 그 점수 차이가 좀 나죠. 자, 제가 요거는 이따 추리를 설명해서 같이 이 논리를 같이 설명할게요. 네, 요게 이제 언어 논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은 진짜 자료 읽기거든요. 자료 읽기인데 뭐 수치를 읽을 수도 있고 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요, 자료 해석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주로 철저하게 내용 유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자료 해석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추론하는 문제를 낼 수가 없다니까요. 자료 해석은 이해는 몇인가? 딱 읽으면 돼.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해와 이해는 비중으로 얼마나 되는가? 아니, 자꾸 계산을 시켜요. 자료 해석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사실 이 말에 동의하기는 힘들죠. 제가 쉽다는 얘기는 이거야. 지금 만약 똑같은 문제 주고 하루 종일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봐. 자료 해석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시간의 문제라니까요. 너무 귀찮고 짜증나지만 하루 종일 일하면 찾고 하면 돼요. 얘는 꼭 그렇진 않아요.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자료 해석은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얘는 텍스트로 된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얘는 수치나 표로 된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제. 텍스트로 된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체크하는 문제가 언어 논리고요. 수치나 표, 그래프로 된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체크하는 게 자료 해석. 그래서 얘는 정보 이해 문제예요. 이 정보를 보고 추론해라. 뭐 이 정보에서 그 부합하는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게 얘죠. 쉽죠?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원론적인 얘기라면 어떻게 얘네들이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시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얘기했지만 논리는 사실은 연역 그 규칙이라는 약간 공식적인 게 있거든요. 그걸 익히느냐 못 익히느냐 차이라서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금방 올라요. 정말 우리가 딱 하루만 같이 공부하시면 이거는 점수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대입해보면 되는 거고요. 몰라도 못 푸는 거지 얘는. 논증도 아까 얘기했듯이 주장과 논거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분류하는 연습. 자, 요 연습만 하시면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옵니다. 가장 안 오른 게 얘거든요. 얘를 리딩 스킬이라는 방법을 연습해서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올리도록. 이 리딩 스킬이 시간을 줄이는 리딩 스킬이죠. 여러분 정도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글을 읽으면 시간을 주면 알 텐데 그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료 해석은 어떻게 해? 그러면 얘는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얘는요, 정파의 방법과 사파의 방법이 있어요. 정파의 방법은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 무술 실력을 끌어올리는,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지만 확실한 기본기가 다져지는. 사파의 방법은 이제 약 먹으면 갑자기 확 되는 꼼수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공개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제가 그게 있거든요. 그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땐 제가 알려드릴게요. 찍는 방법이 있는데 정말 저번 연도에 그 2017년 민경 자료해석 문제를 가지고 제가 찍는 방법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풀고 자료해석만 찍는 방법을 해서 63초 만에 다 풀었어요. 푼 게 아니지. 그러니까 다 63초 다 마킹을 했죠. 그리고 채점을 했거든요. 몇 점 나왔게요? 68점. 그래서 사람들이 푼 거보다 잘 나왔잖아 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료 해석은 철저하게 시간 끌기 문제예요.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 표가 있을 때요. 이게 몇이야?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와 저거분의 저건 몇이니? 어느 게 크니? 이런 식으로 자꾸 계산을 시키거나 시간을 끄는 문제예요. 추론 문제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구성할 때도요.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시간이 들지를 고민하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 번호를 구성할 때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방법이라면 얘와 얘 사이에 답을 놓으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거야. 그럼 나는 그 사이에서 찍는 거예요. 그걸 알면. 다른 것들도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얘가 그게 가장 잘 지켜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푸는 것보다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꽈락은 면할 거예요. 확실히. 자, 그럼 그거는 이제 사파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원론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약간 스킬적인 방법이 공존하는데요. 원론적인 방법은 원론적으로 이걸 수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어림산이에요. 얘가 시간을 끄는 방법은 계산이거든요. 이건 얼마니 저건 얼마니가 아니라 이거분의 저거는 얼마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분의 저거는 32%를 넘는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계산기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교육 들어가서 계산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계산기를 안 주거든요. 문과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이과생이 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과생들은, 문과 쪽은 이과 애들은 계산 잘할 거야, 암산 잘할 거야 생각하지만 우리 이과도 계시겠지만 이과 암산 못해요. 계산기를 잘 다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얘를 어림산이라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이걸 익히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리딩 스킬 익히는 것처럼 빠르게 계산하는 어림산 능력을 익혀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연습. 예. 그렇게 원론적으로 이 능력을 키우고요. 스킬적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찍는 방법인데 하나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봐도요. 여러분 지금 이걸 본 다음에 바로 시험을 봐도 보통 하는 것보다는 두세 개는 더 맞으실 거예요. GDP, 각 나라의 GDP에 대한 얘기다.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어떻게 해가지고 GDP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해가지고 GDP가 탁 있는 표라고 칠게요. 이 자료를 보고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게 문제인데 1번 2009년 싱가포르의 GDP는 2012년 말레이시아의 GDP보다 크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뭐. 찾아. 비교했더니 틀려. 2번 인도네시아겠지?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홍콩 GDP의 늘 70% 이하였다. 계속.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다 비교해가지고 다 뭐 70% 안 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이걸 계산했더니 여기가 71%. 틀리네. 그런 해가 하나 있었네. 3번 2010년에 한국의 GDP는 전년에 비해서 5% 이상 올랐다. 그럼 A, B라고 하면 A분의 B-A 곱하기 100해서 인지 아닌지 체크. 그랬더니 A 이것도 아니네. 4번, 5번. 이게 자료 해석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노가다 문제라니까요. 자료 해석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막 수치를 외워놓자라든가 뭐 서울시 인구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든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행정고시 1년 내내 이 시험을 붙잡고 있는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민간경영자라든가 지역인재만 해도 사실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 문제 풀어보신 분 알겠죠? 이렇게 푼다는 거 다 체크 그쵸? 아주 상식적입니다. 여러분이 출제자예요. 그러면 정답을 1번에 놓을래요? 5번에 놓을래요? 갑자기 출제가 되니까 굉장히 사악해지죠. 이 사람들 한번 하면서 뒤쪽에 놓을 거예요. 정답을. 이건 출제자의 의무가요.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틀리게 하는 게 의무라 그래요. 풀었는데 다 맞으면 뭐 어떻게 변별을 해. 틀리게 해야 되는데 근데 막 억지 사기치면 안 돼. 이게 외우는 거가 들어가니까 공무원 시험에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외우는 건데 20문제밖에 안 나오고 애들은 3, 4년 동안 이거 공부했고 그러니까 쉽게 내면 만점짜리가 부지기수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애들이 안 외웠을 만한 것 한두 개는 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100점 방지용 문제, 브레타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출제자는 어쨌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체크하고 체크하는 거니까 이 문제 출제자 눈에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더라도 그러면 최대한 시간을 여기서 많이 뺏은 다음에 그럼 뒤에 문제 못 풀 테니까 뒤에 문제를 틀리게 하는 방법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자료 해석은 출제하는 요령이 잘 구현되어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많이 뺏을까. 자,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체크하는 건 여러분의 굉장히 오래된 버릇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번부터 한 거죠. 5번부터 체크하면 돼요. 5번, 4번, 3번, 2번에도 이렇게 체크하면요. 여기 답이 있으면 넘어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딱 해서 3번 답이야. 그러고 4번, 5번까지 해보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거 우리 수능 때는 가능해요. 여러분 수능을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검증해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런데요. 수능과 비교해보면요. 수능은 가령 언어논리를 비교해볼게요. 수능에 자료해석 같은 과목이 없으니까 언어논리를 보자면 제시문 읽고 하는 문제잖아요. 한 제시문에 4문제 딸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분 주는지 아세요? 수능에서는 한 제시문에 4문제 정도 딸려있는데 여기에 배정된 시간이 8분 정도 돼요. 한 문제당 2분이에요. 근데 우리도 보니까 민경이나 뭐 행시나 전부 다 한 문제당 2분에서 2분 15초 정도 되거든요. 그럼 같은 거예요? 아니죠. 얘는 제시문 하나에 4문제니까. 우리는 한 제시문에 한 문제, 한 제시문에 한 문제. 제시문이 4배예요, 4배.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없는 문제인데 수능 대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했는데 3번이 답이야. 그럼 2번 안 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렇죠? 진짜 곤란한 게 뭔지 아세요? 1번, 2번, 3번 했는데 4번을 했어요. 그때 4번이 답이야. 5번까지 해봤어. 5번도 답이야. 진짜 이런 것도 있다.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 아니야, 4번 아니야. 그럼 답이 뭐예요? 5번 해야 되죠. 그럼 5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아니고 2번, 3번, 4번 아니잖아. 그럼 5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하니까 꼭 5번 해보거든요. 5번 딱 했는데 5번도 아니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차라리 얘는요, 딱 봐서 모르는 어려운 문제거든, 나한테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쉬운 문제 푸는 게 나아요. 이렇게 아니면 얘가 답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수능과 달라요. 수능은 반드시 해보거든요. 이런 것들의 방법론을 익혀야 되는데,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지금 간단하게, 우리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좀, 푸는 방법부터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효과는 좋아요, 얘는. 특히 자료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했을 때, 뒤에서부터 풀어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3번이라고 쳐봐요. 이렇게 하면 5개 체크하고요. 4개 체크하고 3개 체크해요. 체크라는 게 다 계산이잖아요. 12번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나, 둘, 3개 체크하거든요. 6번 체크하면 돼요. 반. 그러니까, 이런 정도 효과가 나요. 4문제 정도에 1문제 정도 더 풀 수 있는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것만 바로 적용해도요, 내가 그냥 나오는 것보다 2-3개 더 맞을 수 있어요. 4-5개 더 풀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3개 정도 더 맞을 수 있어. 농담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붙고 떨어진 건 1-2개, 2-3개 차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5번부터 하는 건 여러분이 듣기에 괜찮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푸는 것보다는 반드시 성과가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해 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 출제하다가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출제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함정을 자꾸 팔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함정이 다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기가 막힌 함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와, 이건 완전 5개였는데 스스로 너무 뿌듯해. 막 자식같이 아끼는 오답이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애들이 푼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답을 2번에 놓고요. 내가 아끼는 오답을 4번에 놓잖아요. 아무도 이걸 안 봐요. 1번, 2번, 답이네, 넘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헷갈리는 오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야, 이거 진짜 헷갈릴 거야 라고 회심의 일격 같은 오답이 있거든요.
반드시 정답 앞에 있어요. 그래야지 애들이 헷갈리죠. 정답이 여기 있는데 뭐하러 이걸 봐요. 딱 했는데 2번 하고 답을 넘어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4번이야. 아, 뭐야 하고 4번을 봤더니요. 이거 4번 봤으면 4번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에서부터 늘 풀잖아요. 그러면 출제자는 늘 얘를 오답을 앞에 갖다 놓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풀면 정답이 늘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안 헷갈려. 왜냐하면 난 어차피 여기서 답하고 넘어가면 얘는 안 볼 테니까. 물론 이거 쭉 지나가서 여기까지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냥 해도 못 풀었을 거야. 이거 몰랐으니까. 자,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푸는 건 하셔야 되는데요. 얘도 또 웃긴 게 또 이렇게 늘 앞에서만 풀었다고 굉장히 뭐랄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또 시간도 오히려 더 걸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풀 때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문제 풀어드릴 때 어차피 3번이 답이어도 나머지 다 이렇게 체크해 드려야 되니까 그냥 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 문제 풀 때는 뒤에서부터 늘 푸는 연습을 하세요. 자, 문제는 이제 상황 판단이에요. 얘나 얘는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하진 않았어요. 한마디로 듣보잡은 아닌 거죠. 어디선가 비문학도 봤고요. 자료 해석 이런 것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얘가 이제 듣보잡이면 듣도 보도 못한 문제인 거죠. 상황 판단? 보통 우리 회사 다닐 때 상황 판단력이 있어야 돼 뭐 이러면서 애들 압박 면접할 때나 쓰던 얘기지. 이거를 객관식 문제로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거 여러분 처음에 PSAT, 제가 2004년에 PSAT가 처음 시작됐을 때 외무고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2004, 2005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상황 판단은 따로 실시가 안 됐어요. 언어 논리 자료 해석만 실시가 됐어요. 그러다 상황 판단이 나중에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에 없던 거라 그 사이에 언어 논리 자료 해석의 문제들을 가령 언어 40문제 나오면 5문제, 7문제 상황 판단 문제를 넣고 자료 해석에서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좀 해보다가 야, 한 과목으로 독립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한 과목으로 독립이 된 게 상황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PSAT가 이런 문제 처음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다 이런 문제 따라가게 됐죠. 다시 얘기하면 얘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회사 들어가실 때 적성검사 하고 들어가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그냥 안면 이런 걸로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요즘엔 전부 다 삼성이나 이런 데는 SSAT, 옛날에는 사트라고 하고 요즘 GSAT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GSAT 또는 현기차 HMAT라든가 다 SSAT 이게 더 신속하니까요. HMAT 하는 식으로 이런 테스트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서류가 워낙에 비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서류는 이왕이면 많이 뽑아줘. 그리고 필기에서 떨어뜨려. 이런 건데 요 AT가 SSAT 이게 무슨 약자예요? 네,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 현대 모터그룹 애프티튜드 테스트. 그럼 PSAT는 뭐의 약자예요? 퍼블릭 서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 그래서 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애프티튜드 테스트인데 이거는 공직 적격성 검사, 삼성 적격성 검사, 현대 모터그룹 적격성 검사. 그래서 얘네들이 NCS도 그런데요. 얘네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얘네들은 크게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그 추리 능력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언어 똑같아. 다만 여기서는 논증을 안 물어봐요. 주로 이제 비문학 위주로 물어보고요. 수리는 똑같은데 응용 계산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 플러스 응용 계산인데 자료 해석 7, 80%, 응용 해석 2, 30%에서 소금물 문제라든가 고속시 문제 이런 걸 물어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럼 얘가 지금 매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아까 얘기했듯이 텍스트로 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수치로 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아직 잘 모르겠죠? 여러분, 추리잖아요, 추리. 추리? 아까 제가 저 연역 추리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추리. 뭐 모른 척 하시긴. 코난, 김전일, 셜록 홈즈, 이런 애들 떠오르죠.
아니, 기업의 추리, 막, 공직에 상황판다, 이게, 아니, 무슨 그 살인사건에서나 쓰이는 그런 추리가, 그 추리가, 설마 그 추리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 추리가 맞아요. 코난이 하는 추리를 여기서도 원해요. 그런 추리 능력 있는 사람 뽑고 싶어요. 그럼 공무원사에서 그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나?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얘는 능력 테스트라니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텍스트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수치나 표로 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그 얘는 뭐냐? 추리 능력 테스트예요. 그 추리 능력이 있으면, 와서 일하기 좋은 사람이야. 그쵸? 암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추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추리는요, 그러니까 제가 왜 탐정 얘기를 들었냐면, 탐정이 여기 하는 게 뭐예요? 유리잔이 깨져 있네? 저기 왜 젖어 있지? 시계가 3시에 왜 멈춰져 있지? 다 합치니까, 그래서 이런 증거를 모아보니까 범인은 너밖에 없어. 이게 탐정이잖아요. 이거를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보. 아는 정보. 이미 알려진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 이게 추리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요즘에, 회사도 좀 불안하고, 회사 나와서 커피숍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 사거리도 있고, 거기다 커피숍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이 사는 동네 사거리에 커피숍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진짜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거라는 이고요.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결정을 내리나요? 자기가 아는 정보를 다 모아요. 이미 경쟁이 너무 많아. 스타벅스부터 백다방까지 빽빽해. 너무 빽빽한데 내가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한다 만다 결정하는 건데요. 또 반대로 이미 많긴 한데 우리 동네 유난하게 팥빙수를 잘하는 데가 없단 말이야. 팥빙수를 좀 맛있게 해가지고 여름 한철 팥빙수 빡 쓴 걸 보면 그건 좀 어떨까? 차라리 팥 전문점에서 여름엔 팥빙수, 겨울에는 팥죽 이런 거, 팥빵 팥죽 이러면 어떨까? 근데 그걸 안 해봤거든요. 그럼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다 추리예요.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사람 왜 뽑냐? 여러분 기업에 있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 마케팅을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빵 터져. 하던 대로 늘 하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하진 않죠. 유지를 잘하는 사람인 거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는 안 해요. 근데 안 하던 걸 갑자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빵 터져.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이 능력, 추리 능력을 보거든요. 정보와 정보를 합쳐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 이게 그 추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 지금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우리가 나오는 것도 계속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추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연역 추리에는 여러분이 아는 되게 대중적인 예가 있죠. 모든 사람은 죽어. 소씨는 사람이야. 결론, 소씨는 죽어. 이게 연역 추리고요. 귀납 추리. 소씨는 죽어요. 아씨도 죽어요. 풀씨도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거야.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정보 1이고 얘가 정보 2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소씨는 사람이야. 정보 두 개를 합치니까 새로운 결론. 소씨는 죽겠구나. 얘는 정보 1, 정보 2, 정보 3. 알려진 정보를 합치니까요. 소씨 죽고 아씨 죽고 풀씨 죽어. 그러니까 새로운 결론. 모든 사람은 죽을 거야. 그래서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거든요.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하얀 걸 벌써 다 부러뜨렸네.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의 가장 큰 차이. 그래서 많이들 이제 결론이 혹시 결론의 위치가 어디냐? 두괄식과 미괄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오래전에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되게 오래전에 배우신 분들이에요. 완전 틀려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가 귀납 추리가 미괄식, 연역 추리가 두괄식이라고 하는데 귀납 추리는 결론이 이거잖아요. 미괄식 맞죠? 이거 결론이 뭐예요?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잖아요. 두 갈식이 아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이상하게 배운 거예요. 연역치는 두 갈식입니다 하고 이걸 딱 써놨어. 써놔봐도 이게 결론이거든요. 뒤에 있는데. 사실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잘 좀 이상하게 잘못 배웠고요. 얘를. 그 다음 단계로 오면 어떻게 배우냐면 얘는 그 원리에서 구체적인 예로, 얘는 구체적인 예에서 추상적인, 보편적인 원리로 이렇게 배워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가장 큰 결정적 차이는 이겁니다. 소씨 죽어요. 아씨 죽어요. 풀씨 죽어요. 그리고서 얘를 뭐를 하냐면 소씨, 아씨, 풀씨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원리를 찾아서 일반화하는 거예요. 숨겨진 원리를 찾아서 일반화하기. 그래서 사람이라면 다 죽나 보다. 귀납추리가 뭐냐면 숨겨진 원리를 찾아서 일반화하기. 이걸 우리가 패턴 찾기라고 합니다. 귀납추리는 패턴을 잘 찾느냐. 아니 내가 이제 대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커피숍을 이번에 하나 내려고 그래요. 커피숍 그 프랜차이즈를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줬어요. 잘 나가는 커피숍의 그 기획안을 써와봐.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잘 나가는 커피숍들을 찾아가 봐요. 스타벅스도 가보고 커피빈도 가보고 이디야도 가보고 이름 뜨니까 또 해가지고 한 6개, 7개 찾아가 본 다음에 걔네를 종합해서 요즘 커피숍의 트렌드는 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지금. 패턴 찾아서 일반화하기. 이런 서비스를 하면 커피숍이 잘 된다더라. 요즘에는 뭐 제품에 색깔 마케팅이니까 색깔을 넣어가지고 가면은 제품이 잘 팔린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패턴 찾기인 거예요. 그럼 제가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까요? 혹시 저 이 시간 한번 쳐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TV의 문제적 남자 처음에 만든 사람이거든요. PD랑 같이. 그래서 기획을 할 때 같이 해가지고 출연도 처음에 했어요. 그러다가 연예인만 나오는 걸로 하면서 잘렸어. 시즌2부터. 네, 잘렸는데 문제적 남자 문제의 반은 패턴 찾기예요. 문제적 남자에 나와서 좀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페이스북에 많이 돌아다닌 유치원생은 10초 안에 푸는데 어른일수록 못 푸는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풀어보세요. 7623은 1이고요. 8204는 3이에요. 6620은 3이고 5488은 4예요. 자, 그럼 문제 7680은 몇일까요? 되게 뭐랄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생각이 나다가 마지막엔 왜 내가 이걸 풀고 있어야 할까라는 회의론에 빠지는 그런 문제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유치원생은 한 번에 푼다라는 게 힌트예요, 사실은. 이거는 어른들이 또 계산을 하거든요. 이 숫자를 계산해서 하는데 말하자면 유치원생은 그렇게 계산이 금방 안 되잖아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뭐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힌 도형 있죠. 요거의 숫자예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개. 얘는 하나, 둘, 세 개니까 답은 3. 해서 3. 그 문제적 남자애들이 앉아서 5, 6시간 동안 이걸 풀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문제적 남자의 그 문제들은 대부분 패턴 찾기예요. 숨겨진 패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거 더하기 저건 얼마냐 이런 패턴도 있고요. 이런 그 좀 남다른 관점이라고 해요. 이거 보통. 사람은 다 이것만 보는데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남다른 관점. 창의성이라고 해요. 창의성인 게 그냥 무조건 남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이 있지만 되게 쓰레기도 있잖아요. 창의성 있는 쓰레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천재랑 인재랑의 차이인데 인재는 인류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인재들은 그 창의성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거기에 패턴을 찾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요. 이게 바로 귀납추리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일종의 IQ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게 이걸 이렇게 내면 굉장히 IQ 문제스럽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관점을 전환하는 능력,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인데 그냥 이렇게 내면 정말 갑자기 완전 이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다른 관점 찾기, 패턴 찾기니까 그래도 학습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어보는 게 결국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다시 와서 귀납 추리는 패턴 찾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의 특징은, 그 추리는 이런 건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얘를 맞아요. 소씨 죽는 거 맞아요. 아시도 죽었어. 필시도 죽었어.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 결론은 필연적일까요? 개연적일까요? 반드시 이게 참이 돼요? 아니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죠. 왜요? 다 죽은 거 맞잖아요. 이 추리의 형식 자체가 원래 샘플들을 종합하는 거거든요. 이거 샘플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안 죽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라도 열려있다. 내가 커피숍 10개를 찾아다니고 보니까 전부 다 A란 서비스를 다 해요. 아, 이 A란 서비스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구나 했어. 하필이면 나 때부터 안 되는 거야. 그죠? 이 추리의 형태가 이렇게 패턴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 새로운 샘플이 등장했을 때는 그게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연성 있는 추론, 개연성을 가진 추론이 특징인 건데, 얘는 뭐냐면, 자, 소씨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의 결론은 소씨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개연성 있는 추론이에요? 필연성 있는 추론이에요? 내가 준 정보는 참이거든요. 이거는 참이다고 전제했을 때, 소씨는 사람 맞거든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소씨는 죽을 거야. 참이 아니에요? 참인 거죠. 그래서 얘는 필연성 있는 추론인 거예요. 우리가 추론, 추리,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생각, 사고예요.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차가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그게 다 추리예요. 5시쯤 가면은 이거 막힐 테니까 그러면 저녁 먹고 가자. 차라리. 이런 게 다 추리예요. 우리가 늘 하는 게 추리예요. 우리가 추론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생각, 사고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연역 추리라고도 하지만 연역적 사고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참여되는 추론과 개연성 있는 추론.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기업에서 언어, 수리, 추리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추리가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 이렇게 있어요. 귀납 추리는 뭐냐 하면 그 패턴 찾기거든요. 2, 4, 6, 8, 10 다음은 뭐게요? 10이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패턴 찾기인 거예요. 그래서 수추리. 수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하는 수추리. 그 다음에 도형이 이런 도형이 있었어요. 그 다음 이래요. 그 다음 이래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90도 회전이라는 원리가 숨어 있구나 라고 해서 도형 추리. 자, 요게 귀납 추리의 체크예요. 기업의 인적성 문제에서는. 연역 추리는 저기 보면 쟤와 쟤를 합치면 반드시 참이 되죠. 여러분 우리 문제도 이미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A 앞에 B가 있고 B 앞에 C가 있고 F는 세 번째고 D는 두 번째 올 수는 없어. 다 합치니까 그래서 E는 반드시 세 번째 오는구나. 철수가 짜장면을 좋아하면 짬뽕을 좋아하고 짬뽕을 좋아하면 탕수육을 좋아하지 않고 탕수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뭐 유린기를 좋아한다. 이런 걸 다 합치니까 영희가 짬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때 영희는 유린기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걸 체크하는 문제들. 반드시 참이 되는 거. 우리가 그걸 퀴즈 문제라고 해요. 퀴즈 문제가 연역적 추리 능력을 체크하는 문제예요. 다음 네 사람이 있는데 그중 두 사람은 거짓말, 두 사람은 참말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의 말을 종합할 때 범인은 누구게? 반드시 참인 범인이 누구냐? 이게 다 저 연역 추리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런 퀴즈 문제들이 이제 기업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PSAT로 오면요. 다시 언어 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 이렇게 구성되는데 언어 논리에 아까 비문학 그 다음에 논증이 있었고 바로 논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추리. 추리에서 어떤 추리예요? 연역 추리. 정보를 합쳐서 새로운 정보 만들기. 그죠? 여기서 저게 연역 추리를 체크하는 게 나와요. 자료 해석은 아까 했던 그 자료가 나오는 거고 이 상황 판단은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귀납 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귀납 추리. 다만 여기는 귀납 추리가
2, 4, 6, 8, 10처럼 수나 도형 같은 우리가 언뜻 보기엔 무슨 IQ 문제 아니야 하는 것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나오냐면 원리라든가 원리를 찾고 적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 찾기 플러스 적용하기. 그치? 네. 이 원리가 원리일 수도 있고 규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항 적용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조항은 이거야. 이런 법조항, 상속은 이렇게 하는 거에 딱 있고요. 그럼 갑은 이렇게 됐을 때 얼마를 내고 을은 이렇게 돼서 얼마를 내고 이런 게 상황 판단 나오잖아요. 그게 핵심은 뭐냐면 이 법조항을 빨리 판단하는 이 원리 판단 능력을 체크하는 문제인 거예요. 원리 판단하고 적용하기. 이게 귀납출이거든요. 패턴. 소시 죽고 아시 죽고 푸시 죽으니까 이게 원리가 사람이구나. 사람은 다 죽나 보다. 패턴 찾기를 여기다 구현한 게 이거라는 거죠. 원리 찾기. 이게 우리가 한테는 너무 낯선 문제인 거야. 그렇죠? 상황 판단은 그래서 사실은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문제랑 같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짧게 시간 제대로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력이란 말 많이 쓰죠.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 구조를 들여다보죠. 문제 해결력은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상황을 일단 이해해요. 회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어버버버버버 그냥 당황은 하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 또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는 사람. 또 가장 나쁜 거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자야, 누가 잘못한 거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만 따지는 사람. 그거의 심리는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회사나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요. 어찌되었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잘못을 따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서는 상황을 이해해요. 그럼 상황의 본질이나 핵심, 원리라든가 핵심 이런 걸 판단을 해요. 원리를 판단해서 적용하면 이게 적용이고요. 적용을 했는데 그 원리가 여기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제 뭐 분권화를 위해서 각 팀장들한테 역할을 나눠주는 걸 하려고 해. 근데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남용될 것 같아. 라든가, 아니면 인사권이 너무 강화되니까 이게 밑에 애들이 할 말을 못할 것 같아. 라든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점 해결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원인을 찾아야죠. 그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게 대안제시인 거죠. 문제점을 제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해서 문제점의 제안을요. 운동, 굶어, 식이요법, 아니면 역시 간단하게 시술 등등등. 어느 게 제일 나을까요? 시술이요? 네. 편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돈도 없고, 돈은 좀 있는데 시간이 없고 빨리 해야 되고 그럼 정말 시술이 제일 낫죠. 그런 조건에서는. 근데 사실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역시 운동을 통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어느 대안이 제일 나은지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선 1번이야. 저런 상황에선 2번이야. 자, 우리가 그거를 대안 결정 문제라고 해요. 의사결정, 대안 결정 문제라고 하는데 상황 판단 문제는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 판단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 정도는 여러분이 얼핏 보시면 상황 판단을 처음 접하면 언어논리 문제 아닌가? 막 텍스트 쭉 있고요. 그 텍스트에서 추론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언어논리 문제는 뭐가 다르지? 좀 더 현실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얘는 핵심이 뭐냐면 원리나 그게 텍스트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렇고요. 규칙이나 조약 형태로 주어졌을 때도 또 달라요. 그래서 원리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찾는 문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귀납출이 패턴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문제. 되게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 도형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이 규칙이 뭐냐? 규칙 찾기니까요. 문제가. IQ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만 하면 또 한계가 있으니까 딱 반 잘라서 뭐가 나오냐면 계산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했을 때 가장 그러면 인원이 적게 되는 방향은 뭐냐. 그러니까 이걸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 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 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 드는데 여기의 조건은 인원이 적게 되는 방향 그럼 3번 비용이 적게 되는 방향 그럼 1번 그죠? 요 의사결정 문제 이렇게 구성된 상황판단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제가 언어 논리는 리딩 스킬,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어림산이라든가 그런 방법론으로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문제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시간을 줄일 방법이 많지 않아요. 둘 중에 어느 게 그나마 시간을 줄일 수 있겠어요? 이해해요. 원리 찾기라는 부분은 진짜로 이제 원리를 판단하고 이런 거니까 이건 좀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줄이진 않은데 얘는 의사결정을 할 때요. 최적화 의사결정해가지고 여러분이 알만한 거 뭐 게임이론? 게임이론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투표하기라든가 최단거리 찾기 등등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유형들이요. 그러니까 그 유형들을 파악해서 최단거리 찾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순서 정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놓으면 그런 부분은 빨리 할 수 있죠. 여러분 PSAT 처음 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히면 된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쟤네들이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얘가 바로 그게 딱이에요. 얘. 그래서 우리가 얘도 있지만 얘는 이런 게 있지만 얘에서 우리가 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는 점수가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게 PSAT입니다. 퍼블릭 서비스, 공직에서 어떤 사람이 적격하냐? 언어 논리를 통해서 정보를 빨리 읽고 자료 해석을 통해서 역시 수치된 정보를 빨리 읽고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 이렇게 원리를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공직에 적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PSAT를 보게 됐고요.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민간 경영자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PSAT, 그 다음에 행시나 이런 애들은 2004년에 외모고시 PSAT 처음 시작했고요. 2005년에 행시에서 뽑았거든요. 그럼 2005년서부터 했으면 행시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걔네들이 들어갈 성과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뽑았는데 애들이 이상하면 원래대로 해! 로스쿨 그렇잖아요. 로스쿨. 자꾸 사시사시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로스쿨 변호사가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다. 이런 애들이 나와서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쪽 공무원 쪽은 압도적으로 얘네들이 잘해요. 왜? 아니 여러분 내가 동사무소에 이 등본을 떼러 갔는데 6시 1분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원리원칙 지키는 사람은요 6시 1분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내가 지금 6시 1분인데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딱 얼굴을 보니까 진상을 부릴 사람이야. 난리치고 뭐 민원 넣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딱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 이런 거 하니까 얘 눈치가 빠르거든요, 애들이. 그럼 빨리 해주고 말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일할 때 이제 센스 있는 사람, 말은 그렇지만 눈치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얘가 이제 그런 눈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 가만히 보시면. 정보를 판단하고 이해하고 이런 거. 추리하고. 어제 부장님과 같이 회식을 늦게 새벽 3시에 들어가셨단 말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 오셨어. 근데 저 부장님은 늘 저러면은 맨날 그 부부싸움하고 저기서 맨날 혼난단 말이야. 그러면 결제서를 오전에 갖고 가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가능한 내일이나 오후에 갖고 가는 게 나을 것인가? 그쵸? 그런 걸 아무 눈치 없이 가가지고 해주세요. 이런 애들보다는 오늘은 좀 분위기가 아닌데? 그럼 우리가 직장생활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옛날 시험은 어때요? 암기 잘하고 그런 눈치 필요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암기 잘하면 되는 사람들. 뽑는 사람의 유형이 완전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PSAT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학력 시험에 맞춰져 있거든요. 당장에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책 하나를 그냥 2번, 3번, 4번 봐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익히는 게 우리 공부에 유리할까요? 3, 4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게 유리할까요? 앞에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뒤에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뒤에 거? 앞에 거? 그럼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대수하지 않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유리할까요? 안 유리할까요? 이런 게 헷갈리면 이미 시험에 이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답 노트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학력 테스트 때 시험을 보는 건 뭐냐면 학력 테스트잖아요.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게 학력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럼 내가 틀리는 건 뭐예요? 암기를 못한 것들이에요. 그 오답노트라는 건 내가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하지 못한 것들을 쫙 모아놓은 게 오답노트예요. 얼마나 효율적이야. 왜냐면 얘네들 다 아는 거니까 굳이 암기한 건 더 볼 필요는 없고요. 암기 못한 것만 쭉 보면 되죠. 그죠? 네, 그게 오답노트예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가 다시는 안 나와요. 다시 이 문제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야. 당신이 리딩 스킬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지 이 괴테의 이 얘기를 색채론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색채론 여기 아무리 갖다 놔봤자 소용이 없는 게 내가 이 문제를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문장이 뭐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리딩 스킬이 생겨서 이걸 보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 자체를 이미 암기했기 때문에 아는 것일까 이게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책 하나를 3번, 4번 보면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자료 해석에 이거를 그냥 이거 3번이던데 하고 딱 기억이 나가지고 푸는 것일까? 실제로 내가 어림산 능력이 빨리 생긴 것일까? 그렇죠? 예. 실제로 이거 암기해봤자 다시는 안 나오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학력 테스트는 그 한 문제를 계속 보면 어차피 중요한 문제로 내는 거니까 그 문제에서 이건 3번이야 외우면 실제로 4가지 요소를 다 외운 거예요. 이거에 중요한 4가지 요소를 외우는 건데 문제를 외워버렸어. 이 문제에서 답은 3번이더라. 그럼 나머지 1, 2, 4, 5번이 그 4가지 요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력 테스트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암기 한 책을 그냥 2번, 3번, 4번 여러분 신림동 가면요. 요즘에 이제 사시할 때는 기본반, 심화반 이렇게 가는 게 있었거든요. 기본반이 뭐냐면 책 하나를 형법책 이런 거 하나를요 15일 동안 보는 게 기본반이에요. 그 다음 심화반은 뭔지 아세요? 그 책을 5일 안에 보는 게 심화반. 제일 마지막에 최종 정리반은 그 책을 이틀 안에 보는 게 최종 정리반. 암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공부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문제를 계속 푸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50페이지씩 주말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학력 테스트 때 하던 방법이에요. 이거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될 수 있었죠, 그때는.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이게 더 시간이 더 걸릴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평소에 여러분이 성실하다는 것보다는 잔머리 잘 쓴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잘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낮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킬을 익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빨리 풀고 이런 문제는 저렇게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적어도 그런 스킬들을 적용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PSAT는요. 공부 초반기에 지금 우리가 대충 이런 거구나를 판단하고 이런 문제는 저렇게 푸는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건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교수님 제가 풀어보니까 이 많은 문제를 언제 다 풀죠? 이거 언제 다 하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답하게요? 이거를 왜 다 풀려고 그러세요? 이걸 왜 다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100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선 위로 넘어가면 되는 시험이에요. 면접 가면 없어져요. 면접 가면 블라인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선 위로만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뭐가 편하냐면 가령 여기에 20문제가 있다. 그러면 20문제 다 풀라고 하면 굉장히 괴롭죠. 이 중에 3, 4문제는 틀려도 된다. 라고 한다면 하다가 이 문제 넘어가. 몰라. 이 문제에서 내가 아는 문제만 좀 선택해도 여유가 생기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풀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공부할 때도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제껴도 돼요.
어차피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는 저렇게 접근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거,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내가 푸는 거에서 일주일에 플러스 1개씩만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몇 개야? 그렇죠? 네. 그래서 유형별로 이런 유형은 아예 버려. 안 해. 참거짓말 문제 나오면 정말 헷갈려요. 그러면 버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참거짓말 문제를 알겠어. 그럼 몇 번 해보니까 이 문제 쉬워.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럼 버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도 성과가 나는 게 이 시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 어느 선 위로 올라가면 다 비슷한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잘하지 않고 다 못하지 않고 다 가운데 몰려 있거든요. 이래요. 다 여기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커트 합격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여러분 다 여기 있어요. 80%, 그러니까 60에서 70%가 다 이 안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건데 여기가 한 3-4문제 정도? 여기 있다가도 이렇게 가는 게 3-4문제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만하구나. 100점 맞아야 된다. 못해요. 이거 시간 안에 할 수가 없는 문제. 할만하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매핑을 좀 해봤습니다. 왜 언어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이 무엇을 물어보며 결국 이게 그 하나의 과목인 거랑 마찬가지야. 정보를 이해하고 그걸 활용하는 능력. 그걸 체크하는 문제이거든요. AT 테스트. 그러니까 이런 능력 자체를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이제 문제가 그 자제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보면 어렸을 때 독서 많이 한 애들이 점수도 좋거든요. 문제 이해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잘하는 애들 결국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로 다 물어보는 문제. 그렇죠? 의미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스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각각 유형의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것이다. 안 다음에 그리고 접근하는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점수가 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